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1월 2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월 달이 다 가고 있네요, 한 해가. 한 해에서 첫 달이 벌써 지나고 있는데요. 2월, 3월, 4월, 하여간 이제 봄이 오는 때까지 시장 상황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1월 19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제목을 경제 리스크 해치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 부분이 스물스물 여러 가지 뭐 태형건설 사건도 있었고, 뭐 아시는 새마을금고 사건도 있었고, 이어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큰 팩트는 나오진 않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 좀 하나 더 짚어보면서 좀 총정리를 해야 될 텐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023년 경제 성장률이 1.4%, 좀 안 나왔죠. 내수 소비 감소. 추경호 장관이 뭐 하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경제 수장에 어떤 민낯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수 소비가 감소했고, 당연히 뭐 가계부채가 급증하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감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관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국가와 국민과 서민층을 생각하는 어떤 정책 면에서 입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모든 제 얼굴이 너무 크네요. 좀 줄이겠습니다. 실제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조금 진정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분기, 두 분기도 앞날을 못 맞추는 경제 관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바뀌었는데, 뭐, 이 양반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좀 기대는 해보겠지만,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더 얘기가 그렇고. 내수 소비가 좀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땐. 미국의 4분기 3.3% 깜짝 성장, 뭐 이런 보도 보셨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요새 조용한데 조만간에 한번 뉴스 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엊그제 뭐 수송기 뭐 얘기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러시아 방송 뭐 이렇게 제가 가끔 연결해서 본다 그랬잖아요. 하시는 분이 있어서. 러시아가 어느 지역을 지금 총공세를 펼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드론이 뭐 하나 좋은 게 개발이 돼가지고 그걸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뭐 그거 이제 보도가 있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은 수면 아래 뭐 잠자코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물밑 작업들이 뭐 왔다 갔다 뭐 난리 났죠, 그쪽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리스크로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좀 넘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3.3% 때문에 허그 사고가 급증한다. 세 번째, 이 허그가 사고가 급증한다는 건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일건설, 신일해피트리 기억나시죠? 부도가 나기 직전에 법정관리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GTX 요 부분도 벌써 우리가 태형 있지만, 얘는 태형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나름 중견 건설 업체인데 법정 관리에 갔다는 거 보도에서 많이 안 나왔죠. 이런 그룹들이 꽤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이.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 결국 나타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GTX는 너무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GTX를 활용해서 제가 볼 때 만약에 이 지역에 부동산을 투자했던 분들은 이 타임에 지금 매도하려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시려고 할 텐데, GTX 제가 죽기 전에 다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입니다. 신생아론이 이제 1월 29일 이제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이 효과가 확실히 특례보금자리론보다는 약한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도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예측이었는데, 그게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아니면 2월, 3월 이제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작년에 비하면 좀 약합니다.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전세가 계속 상승한다라는 통계들이 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엊그제 이 보도 보셨을 거예요. 한국 부동산 통계 문제 많다. 제3기간에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말로는 전 정부 얘기는 하지만 전 정부 이번 정부 할 것이 똑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실무진 구성원들이 정직하지 않게 통계를 내는데 무슨 통계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뭐 건설사가 유착되지 않는 한 그런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착된 듯한 느낌이 99% 받아요. 네, 하여간 전세가 하락에 대해서 아직도 안 나오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상승하는 건 맞죠. 대단지나 신축단지는. 그러나 나머지 지역들은 전세 이렇게 쉽게 잘 안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일부 지역에 있는 걸 가지고 전체가 마치 전세가 하락하지 않는데요 이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데이터 이렇게 안 나타나고 데이터 또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이게 이제 1981년부터 제가 데이터를 연결한 건데요. 보시면 그림에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죠. 위기도 있고 98년도 있고 그죠? 2008년도 좀 꺾이고 2008년도에도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저를 잠깐 없앨게요. 글로벌 위기 때도 여기다 달았습니다. 위기가 터졌는데 지금 위기 안 터졌죠. 태양건설 그걸 보고 위기라고 할 수 있나요? 물론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전야 직전입니다. 무슨 폭풍 전야 직전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시장 당분간은 정말 보수적으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승할 때 가짜 상승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 조정을 또 신생아론으로 바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저는 독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국 잠재 성장률 추이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고령화 현상이 좀 급해지고 저출산 또 뭐 저성장 국면 이런 것들 통합해 보면 노동인구도 감소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약세장으로 펀더멘탈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아, 예전처럼 그런 큰 장은 오지 않겠구나. 이건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철저하게 차별화되고 양극화되고 선택적인 시장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아무데나 묻지마 투자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지금은 또 투자할 타임도 아니고요. 기다려야 되는 타임이고. 여기 보시면 2030년 이 뒤에 제가 좀 있겠지만 요만쯤에 좀 마무리할 것 같은데 저같이 마무리해서 인생 마무리할 사람들이 요 10년, 15년 뒤인데 20년 뒤면 저는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 위에 선배들은 다 안 계시겠죠? 그럼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기득권에 해당되고 집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 한번 저출산하고 10년짜리 시장 전망 좀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세가 이제 향후 잠재 성장률이 좀 낮아지는 걸 예측해서 여러분들 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자산 관리가 예전처럼 공격적인 형태는 좀 자제하셔야 되고 내수가 성장 끌어내려 이거 보도입니다. 하는 2023년 GDP 발표 이렇게 돼 있죠. 항목별을 보시면요. 건설 투자가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데 여기 반도체가 좀 살아났죠. 살아났고 주가도 조금 오르고 이거 보면 민간 소비가 0.1이나 0.1. 근데 이것도 내수는 줄어 있어요. 내수는 줄었는데 해외 지출 소비 이걸 잡아가지고 0.1이 된 거예요. 내수 소비는 0.1이 안 나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좀 심각성이 좀 당연히 뭐 집값에 지금 올인한 바람에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이자 내기 바쁜데 부채가 줄여야 소비가 늘 텐데 아니면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잖아요. 소득 효과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미국인데요. 미국이 이제 경제 성장 3.3%잖아요. CPI가 3.4가 나왔어요. 경제 성장률이 2%로 예측을 했거든요. 2%로 예측을 했다가 3.4%가 나오니까 놀랐습니다. 월가에서. 뭐지? 금리 인하면 못하겠네? 다 아는 얘기고. 그러니까 CPI도 그러면 CPI라도 좀 잡히면 이렇게 했는데 CPI도 또 3.4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일단 깜짝 놀라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뭐 1월 달에 금리나 3월에 금리 이건 약간 물 건너간 것 같고 5월이나 돼야 좀 만져볼 텐데 그게 이제 데이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1박 2일로 발표하는데 이때 이제 파월의 워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5월, 9월 이때 어때쯤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피벗을 시작할지를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경제가 너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뭐 상업용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세계에 지금 블랙홀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돈이고 뭐 투자고 다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성장할 수밖에 없죠. 뭐 기축통화국의 어떤 패권주의에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CPI가 이렇게 잘 올라갔어요. 올라가기 때문에 회의 때 별 큰 이슈는 없지만 워딩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내부 사정은 저보다 파월이 더 잘 알 테니까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미 다 조사하고 데이터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워딩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여드리는 이 패드워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여러분? 저번
지난 1월 초만 해도요, 이게 한 6, 70%밖에 안 됐습니다. 유지하는 게 1월 달에. 그런데 지금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은 건너갔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시장의 예상인데 3월 회의가 있거든요. 3월 회의를 한번 볼까요? 3월에는 0.25 내리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5에서 5.25예요. 대한민국 금리 인하고 상관없겠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금리 인하 할 수는 없을 거고. 3월에도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죠. 이것도 결국은 데이터를 또 봐야 되니까. 그럼 이제 5월은 어떨까요? 올해 5월인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게 뭐냐면 작년에 금리 인하한다고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시장 펌핑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면 다시 유동성 버블이 다시 도질 텐데 바보가 아니고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를 좀 안다라면 미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경제 역사를 보면 금리 긴축을 들어가고 나서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내려면 한 2년, 3년 가야 됩니다. 1년 있다가 조금 낮아지는 것 같아서 올렸다가 그 어서번즈라고 약간 좀 왕따 당한 FOMC 회장이 있어요. 아서번즈라고도 하고 그 양반의 사태를 밟지 않고 싶다는 게 파월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장의 입장인 거고 어느 정도 FOMC 연준은행장들이 시장은 보겠지만 쉽게 내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5월까지 이러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중간에 말씀드린 전쟁이나 아시는 바처럼 호르무즈 그 해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뭐 초긴장이잖아요. 후티 반군이 뭐 상선을 납치하고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뭐 금리 인하 기대하시는 것보다 현 상태에서 1, 2년 가겠다. 이미 1년은 갔잖아요. 1년은 갔고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 정도 말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고 내년 가야 그나마 이제 조금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그가 이제 분양보증 사고가 많이 났어요. 많이 났는데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여기 아파트들도 많고, 그죠? 재개발도 있고, 이렇게 신일 해피트리 법정 관리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다 아파트고, 천안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이게 다 좀 문제가 생겼어요. 사고가 터지니까 돈이 많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보세요. 2008년도에 이게 글로벌 금융위 때. 근데 지금 이거 9월이거든요, 9월? 벌써 1조 가까이 사고가 터졌어요. 메꿀게. 조용하다가요, 그죠? 2020년, 21년, 22년 멀쩡했죠? 갑자기 푹 터집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2011년도부터 12년까지 상호저축은행 부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건설 현장도 많이 망가졌죠? 이때 지금 태영 하나 워크아웃 들어갔는데 물론 중견건설사 신일도 그렇고 또 몇 개 경남에 있는 무슨 회사들도 다 이미 법정 관리나 부도 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누적되고 있죠. 9월 달입니다, 이게. 그 태영이 그 뒤에 터졌잖아요. 태영도 분양보증 쓴 현장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계산이 안 들어간 겁니다. 1조, 2조 됐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점점. 그래서 작년 9월, 이게 10월 국감 때 나온 건데요. 보증사고가 이미 4조 원 터졌습니다. 개인 기업 다 합해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사고도 엄청 터진 거 아시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대신 갚아줘야 되는 게 많아요. 보증을 섰으니까. 전세 부분만 해도 2024년 12월 추정치입니다. 대위변율이 4조 8천억. 이 중에서 보통 20%, 30% 회수하거든요. 우리 피 같은 세금이 그냥 날아갑니다, 이렇게. 정말 이거 좀 뜯어고쳐야 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왜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그냥 하던 대로 잘했으면 이렇게 펌핑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 주택신용보증이 그냥 하던 일을 하면 됐거든요. 이상하게. 이쪽에다 일을 몰아주기 시작하면서 점점 일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이때부터. 2015년도에 세워졌거든요. 16, 17년도인가? 보증공사. 이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악화되는 재무상황을 보시면 자본금이 쪽쪽 줄어요. 왜? 가지고 있던 돈 손실 났으니까. 이 자본금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 세금이거든요. 지들 쌈짓돈이 아닌데 건방지게 막 쓰고 막 보증서 주고 막 보증서서 전세가격 올리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아주 구조적 시스템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조금 전문가들이나 선각자들이 나서 이제는 고칠 때가 됐는데, 과연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뭐 이렇게 됐고, 당연히 이제 손실이 많이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증 서면 안 되잖아요. 보증 쓸 돈이 없는데. 그럼 전세자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냥 안 쓰면 되는데. 그럼 전세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죠. 왜 나라가 보증을 써서 전세 가격을 받쳐주고 주택 가격 받쳐주고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다주택자분들이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마 제가 볼 때 몇 년 안에 이 부분이 사회 문제가 돼서 분명히 조정이 올 겁니다. 전세가격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로 전체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또 늘려요,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유지의 가능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전세 사고만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이 없습니다. 전세 대출을 없애면 돼요. 없애면. 제가 볼 때. 그냥 사다리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거나 파산한 어떤 세대들, 이런 세대들만 사다리,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정도로 써야지, 뭐 유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고 이런 거의 뭐 악행에 가까운 대출 행위를 한다는 거는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 내년 2월까지 자본금 3조 1,070억을 결국 돈을 메꿔야 돼요. 2월이니까 이제 다음 달에 예산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세수 펑크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건 좋은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라는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전과 다르잖아요. 그런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시장 상황 말씀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12월 17일에서 30일 예전에 보여드렸죠. 약간의 하락 기미가 이제 뭐 10월부터 시작돼서 하락 비중이 좀 많아졌고 실제로 데이터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 1월 1일부터 이제 이게 1월 20일 저번 주에요. 1월 21일까지 이제 보여드린 건데 보면은 이제 약간의 하락 비중이 좀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신상화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잠깐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나타나냐면 계약 기준이니까 19일, 20일, 22일 날 갑자기 상승 하락이 경합되는 수준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약간의 하방으로 갔는데요. 이때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심사 1월 20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지 이미 심사를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심사를 통과할 거라고 예측된 분들이 움직이지 않았나. 그러면 작년 특례보금자리론 때 계산을 해보면 특히 이때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상태. 이때 거래가 많이 늘어서 1월 25일까지 한 400건밖에, 400, 500건밖에 안 되던 게 갑자기 한 1000건 가까이 됐어요. 1월 말을 두고.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신생아론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반짝할 거다, 상승이. 그게 이제 1월 말부터 시작해서 2, 3월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락이 다시 반전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가 완전히 뭐 시장에 계신 수요자들이 이건 비싸다, 안 움직이겠다고 판단되면 신생아론의 어떤 소진 속도나 이 상승거래 비율이 적게 되면 그 힘은 이제 시장에서 묻힐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또 건설회사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1월 20일에서 27일 현장이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는 둬야 될 것 같아요. 신생아론이 좀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움직이죠. 당연히 돈이 투입이 되니까. 그리고 이자율도 낮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전세 월세 이제 거래에서 보면요. 이 매매 거래거든요, 여러분. 매매 거래액이 여기 보면 1월 월별이에요. 이게 서울 부동산 정보관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보시면 여러분 예전에 이전에 2023년도 1월인데요. 하반기 8월부터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갔잖아요. 그럼 2022년도 이때는 더 낮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반기 푹 내려갔을 때. 이때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거래가 9억, 8억 이런 인포도 없었잖아요. 꼭 10억 넘어가면 떠들잖아요. 언론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려갔죠. 9억 6천.
여기서도 보시면 10억 3천에서 10억 3,870 이거 내려갔잖아요. 근데 데이터는 어땠어요? 이거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여기부터 8월부터. 근데 데이터는 한국부동산은 올라간다고 계속 버텼죠. 내려가잖아요. 이 그림에 대해서 의미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것도 신생아론 때문에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세 가격 볼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세 가격 하락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전세가 하락이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서울입니다. 이 평균 거래가가 나오거든요. 실거래가를 다 평균 내면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표준을 구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현재 패턴대로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전세대출 반환보증 그거 던지고 나니까 살아났죠. 이렇게 다시 버티고. 정부가 왜 그 대출 해줘가지고 역전세가 날 거를 막은 건 좋은 면에서는 잘한 거라고 봐요. 근데 전세가격이 오르는 현상까지 이런 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빚으로 또 떠받치는 거니까. 근데 다시 한번 조정 시작이 됐는데 다음 달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2월 달에 이 금액이 다시 한번 내려오면 역시 이거는 거품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다. 대출로, 임대인의 대출로 빚어낸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데 하락 변곡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또다시 한번 신생아론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 비슷한 일을 할 텐데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해외는 이걸 이렇게까지 받치지는 않는데 신생아 변수 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떴잖아요. 보면 엘리트마저 엘리트가 이제 엘스 리센지 트리즘이라고 해서 그 송파 잠실 일대에 있는 세 군데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다 5천세에 넘어요. 최근 하락세 송파구 강남 3구 광범위하다 이 보도에 나온 건데 개포동의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35억 가서 31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몇 억 빠졌어요. 올림픽 패밀리타운이 보시면 18억 7천인데 20억 5천이잖아요. 1억 8천 빠졌어요. 마이너스 8%. 근데 이게 12월 23일인데 1월 10며칠 날 거래가 됐고 여기 요건 써놨죠. 1월 10일 날 거래, 17일 날 거래, 10일 날 거래인데 이렇게 좀 한부 미도 아시죠? 음마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거. 마이너스 3억 8천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10%예요. 제가 저를 없애요. 비율이 10% 정도 하락한 거예요, 여러분. 10%면 크죠? 10% 하락했고 우성 7차 개포동도 보시면 32% 하락. 이게 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이게 직거래인 줄 알았더니 직거래도 아니더라고요. 중개거래예요. 그러면 호가를 높이 불린 건 거래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문제가 되겠죠. 다만 이제 층수가 조금 낮아서 트리마제, 성수동 트리마제 보시면 어때요? 10%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게 2층이라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10% 하락한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또 하나 어떤 변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경제지표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부동산 지표도 경제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임의 경매 건수가 2023년도에 10만 5,614건인데요. 법원 등기정보 광장 제가 임차권 등기 보여드리고 이런 데 나오는 거 말씀 아시죠? 거기 보시면은 이게 10만 5,600건인데요. 9년 만에 최다입니다. 최다. 물론 이게 토지, 주택, 상가 다 합친 건데요. 주택은 지금 좀 특례보험자로 버텨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또 전세대출 보증 반환 또 나와가지고 버티고 있어요. 대출로 버티고 있는데 금리가 그나마 안정적인 게 그나마 위안인데 그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14년을 더듬으면 여러분 이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한 6, 7년 동안 시장이 좀 횡보할 때 마지막에 끝물이 이렇게 많았어요. 양이. 도저히 정부가 볼 때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때 이제 활성화 정책을 많이 쓰죠. 이때가 유주택자 전세 대출할 때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은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이제 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때 유주택자 전세 대출로 시장을 살려요. 근데 지금 유주택자 전세 대출이 있는데도 지금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도리어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줄인다? 그러면 이 양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 수는 않겠지. 감소하진 않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내수 소비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뻔한 게 뭔가요? 노동력하고 수출, 기술력 이런 것들인데 다 지금 별로 이렇게 펀더멘탈이 좋지는 않잖아요. 환율도 또 금리 때문에 힘을 그렇게 많이 못 쓰고 있고 환율 금리 좀만 올려주면 환율이 안정돼서 서민들 물가 상승이 없어지고 물가 상승이 감소가 되면 내수가 늘어나고 경제가 다시 선순환을 할 수 있는데 누굴 위한 금리 동결이었는지 그냥 버티다 보니까 그 피해가 서민들하고 중산층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경매 건수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럼에도 경매 건수가 많이 나왔는데 금리 올렸으면 더 많이 나왔겠죠. 그러면 거품이 완전히 제거됐을 텐데 제가 볼 때 이거 이렇게가 유지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시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팩트들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예전과 다르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시장이 이런 얘기도 드리잖아요. 올라오면 얼마나 오르겠냐고 이제는 그죠? 안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정상 가격 범위를 워낙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태양건설 부도 났고 이무 경매 건수 늘어나고 강남의 경매 건수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어야 조정기를 거쳐야 구조개혁을 거쳐야 다시 한번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와야 정상인데 안 온다라면 언젠가 올 것 같습니다. 언젠가라는 것은 2, 3년 안에 3, 4년 안에 무조건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뭐 올해 내년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 뭐 너무 지금 가격에 대해서 뭐 초조함 가지실 필요 없고 조금 더 편하게 지켜보시고 그리고 정부가 270만 원 그 많은 택지를 왜 공급을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